단 하나의 투자 원칙으로 40년간 연평균 16%의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의 비밀이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대형주에 열광할 때 한 남자는 묵묵히 작고 강한 기업들을 찾아 헤맸고 그 결과 수많은 투자자들을 억만장자로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랄프 웬저라는 투자 천재의 이야기입니다. 랄프 웬저는 1970년부터 2003년까지 33년간 엑시아 엔터프라이즈 펀드를 운용하며 연평균 16.9%의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만의 독특하고 체계적인 투자 철학과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웬저의 투자 철학은 매우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형주 대신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기업들 중에서 진정한 보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기업들을 얼룩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룩말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듯이 시장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웬저가 주목한 것은 단순히 작은 기업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처럼 자신만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접근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대형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소형주들이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기회를 만들어냈고 웬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웬저의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집중 투자였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분산 투자보다는 정말로 확신하는 몇 개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철저한 분석과 확신을 바탕으로 한 집중 투자는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저는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 기업을 선택했을까요? 먼저, 그는 기업의 경영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경영진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웬저는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 우위였습니다. 웬저는 다른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얼룩말의 특징입니다. 특허 기술, 독점적인 유통망, 강력한 브랜드 파워 등이 그런 경쟁 우위의 예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 잠재력입니다. 웬저는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이나 기술의 변화에 따라 급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재무적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해도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기업은 위험합니다. 웬저는 부채 비율이 적절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들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치평가입니다. 웬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아무 가격에나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찾았습니다. 이는 투자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동시에 더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웬저의 투자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광범위한 스크리닝을 통해 관심 있는 기업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기업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업의 경영진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경영진과의 미팅에서 웬저가 주목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경영진의 비전과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성적인 분석은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웬저의 투자 전략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몇 년 동안 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웬저는 자신의 분석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투자에서 몇 배, 때로는 몇십 배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내심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동반했습니다. 웬저는 투자한 기업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필요할 때는 추가 투자를 하거나 매도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습니다. 웬저의 성공 사례 중 하나는 맥도날드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1960년대 맥도날드는 아직 작은 햄버거 체인에 불과했지만 웬저는 그들의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표준화된 운영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투자했고 그 결과 수십 배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코카콜라였습니다. 웬저는 코카콜라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일찍 파악하고 투자했습니다. 이런 투자들은 모두 웬저의 얼룩말 이론에 부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웬저의 투자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로부터 배우고 그 경험을 다음 투자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웬저는 실패를 단순히 손실이 아니라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웬저의 투자 철학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소형주 투자는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웬저는 철저한 분석과 분산 투자를 통해 이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여러 산업에 걸쳐 투자를 분산했습니다. 또한 웬저는 시장의 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식 시장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런 비합리성을 투자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웬저의 투자 방법을 현재 시장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접근이 쉬워진 현재 상황을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개인 투자자도 기업의 재무 정보나 산업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해 웬저가 했던 것처럼 철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웬저가 활동했던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서 웬저가 말한 얼룩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웬저는 주로 미국 시장에 집중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에서도 훌륭한 소형주들을 찾을 수 있고 이들은 웬저의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현재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웬저가 경영진의 품격과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현재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왼저의 투자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해야 합니다. 왼저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보다는 그의 핵심 원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투자 목표, 위험 허용 수준,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 개인화된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입니다. 왼저도 40년간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신의 방법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저의 가장 큰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수익에 욕심내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 오랫동안 보유했습니다. 이런 인내심과 확신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놀라운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왼저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크기가 아니라 질을 중시했고 인기보다는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철학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다음 세대의 위대한 기업들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왼저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당신도 그런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왼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가치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왼저의 방법을 따라 작지만 강한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당신도 시장의 변화를 앞서가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왼저의 투자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경험한 시장의 다양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왼저는 투자를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되 방향성은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복잡한 이론과 분석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인내심과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시장은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극한까지 시험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서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왼저가 자주 사용했던 비유 중 하나는 사자나라의 얼룩말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얼룩말, 무리가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 대부분의 얼룩말들은 무리를 따라 도망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얼룩말이 오히려 살아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따라가는 방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유행했던 니프티 휘프티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나요? 이는 당시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했던 50개의 대형 성장주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IBM, 코카콜라, 제록스, 맥도날드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주식들은 영원히 보유해도 될 만큼 안전하고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73년과 1974년 약세장에서 이 주식들은 시장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왼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무리 심리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며 이런 군중 심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주식일수록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왼저는 이런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기업들에서 진정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작은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왼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오너에게 물어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CEO는 고용된 경영인이지만 중소기업의 CEO는 대부분 창업자이거나 대주주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 재산이 걸린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이런 차이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왼저의 경험에 따르면 작은 기업이 큰 수익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진화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데 작은 기업일수록 이런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관료주의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기업의 숨은 매력 중 하나는 성장의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매출 100억 원인 회사가 200억 원으로 성장하는 것과 매출 1조 원인 회사가 2조 원으로 성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4가지 이유를 왼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절감되어 수익성이 향상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둘째, 기업의 성장 전망이 밝아지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시장 진출이나 혁신적인 제품 출시 등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합니다. 셋째, 시장의 평가가 개선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실적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인수합병, 신제품 출시, 정부 정책 변화 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왼저는 2가지 투자 전략을 우화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거북이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토끼 전략입니다. 거북이 전략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토끼 전략은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리스크는 더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시장 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저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분석과 분산 투자입니다. 한두 개의 종목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왼저는 기업의 성장 전략을 자연 생명체의 성장 전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에서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장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작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장기 보유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좋은 분석을 했다고 해도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 성공한 투자가 실패한 투자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왼저의 경험에 따르면 10개의 종목에 투자했을 때 3개 정도만 큰 성공을 거두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가치주와 성장주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왼저는 이 2가지 접근법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투자자여,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이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웬저는 때로는 주식을 남성 주식과 여성 주식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남성 주식은 기술주나 성장주처럼 변동성이 크고 공격적인 특성을 가진 주식들을 의미합니다. 여성 주식은 유틸리티나 소비재 주식처럼 안정적이고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주식들을 의미합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주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투자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장점만 결합한 것입니다. 즉, 현재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주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은 흔하지 않지만 발견했을 때의 수익률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웬저는 이런 주식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확률은 가치주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이 웬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주를 완전히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장 상황과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지 판단해야 합니다. 웬저는 나무가 왜 하늘 높이까지 자랄 수 없는지에 대한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무한정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크기, 경쟁 상황, 규제 등이 성장의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투자자는 이런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웬저의 말로 홈런 종목들을 살펴보면 모두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들입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그런 예입니다. 이들은 모두 특정 시점에서는 작은 기업이었지만 뛰어난 사업 모델과 경영진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투자에서 나쁜 뉴스가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장은 때로는 리스크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업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웬저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주가의 왜곡은 좋은 투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일 때 주가는 기업의 실제 가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은 결국 수정되기 마련이고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웬저는 귀가 얇은 양복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직접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지입니다. 웬저는 각자의 스타일과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할 만한 시간과 능력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웬저는 참호 속에서 터득한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의 군 복무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프로를 고용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웬저가 추천하는 방법은 펀드 매니저의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투자 철학과 접근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즉 열정과 냉정함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테마와 변조에 대한 웬저의 접근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수정구슬을 통해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장을 풍미할 테마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웬저는 미래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 기술 발전의 방향,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이런 거시적 트렌드를 바탕으로 투자 테마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포트폴리오와 사악한 포트폴리오라는 왼저의 구분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착한 포트폴리오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하고, 사악한 포트폴리오는 담배, 도박, 무기 등의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사악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사기꾼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왼저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냉정한 분석을 유지했습니다. 틈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매력적이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투자에서 왼저가 강조한 것은 생산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기술을 개발한 회사보다는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지전능한 컴퓨터 시대에도 이 원칙은 유효합니다. 미래의 목초지대를 찾는 것은 투자자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왼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이 현재의 유망한 분야들이지만 10년 후에는 또 다른 분야가 각광받을 것입니다. 왼저가 강조한 작지만 강한 기업의 세 가지 지지대는 성장 잠재력, 재무 건전성, 그리고 내재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진정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왼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관찰하라고 답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제품이나 서비스, 뉴스에서 접하는 정보, 친구들과의 대화 등 모든 것이 투자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현재의 매출 증가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 기업의 시장 점유율,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왼저는 무슨 잣대로 재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명확한 평가,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정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은 기업의 생존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아무리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해도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기업은 경기 침체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왼저는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유동성 비율 등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내재 가치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투자하고 내재 가치보다 높을 때 매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내재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왼저는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보르헤스의 소설 속 인물을 언급하며 너무 많은 정보에 매몰되지 말고 핵심적인 요소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각 투자자의 몫입니다. 왼저는 컴퓨터를 이용하면 더 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컴퓨터는 정보 처리 속도를 높여주지만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주식시장과 체스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규칙은 간단하지만 게임은 복잡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언제 매도할 것인가입니다. 왼저는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매수 타이밍보다 더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악화되었을 때, 주가가 내재 가치를 크게 웃돌 때,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등이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왼저는 펀드 매니저의 하루 일과를 통해 전문 투자자의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며 기업 경영진과 미팅을 갖는 등 하루 종일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그는 황금 손가락 증후군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몇 번의 성공이 자만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모든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웬저는 과거가 잘못된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슈퍼보울과 수정구슬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시장 예측은 점술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패턴은 과연 존재하는가? 웬저는 단기적인 패턴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에 주목했습니다. 시장은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과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잘못된 은유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입니다.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리스크를 간과하는 투자는 늘 경계하고 진정한 내재 가치를 기반한 탄탄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주식을 장기 투자하여 주식 투자의 수익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늘 냉정함을 유지하고 냉철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애덤 시셀의 투자법 하나로 10년 만에 100억 자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동안 애덤 시셀의 투자 철학을 따르는 투자자들은 조용히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애덤 시셀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주식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에 매달리며 감정적인 거래를 반복하는 동안 애덤 시셀은 냉철한 분석과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많은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만들어냈고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은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가치 투자와 성장주 투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애덤 시셀은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절묘하게 결합한 독특한 투자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기술주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철저한 가치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애덤 시셀의 투자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바라보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으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재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철도와 석유 회사들이 막대한 부를 창출했듯이 현재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덤 시셀은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했고 그 흐름에 맞춰 투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는 단순히 주가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실제로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매업계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기업 인프라를 변화시키는 것, 구글이 검색과 광고 시장을 장악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것,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애덤 시셀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입니다. 한 번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수록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리고 아마존이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수록 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선두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덤 시셀의 투자법이 단순히 빅테크 기업들을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중시합니다. 주가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과대평가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주가가 낮다고 해서 항상 저평가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애덤 시셀은 전통적인 재무 지표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기본적인 지표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용자 증가율, 플랫폼 참여도, 데이터 활용 능력, 생태계 확장성 등의 새로운 지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그는 진정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냅니다. 애덤 시셀의 투자 철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잦은 매매를 반복하는 동안 그는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보유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적인 투자 사례들을 보면 초기에는 시장의 무관심이나 과소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진정한 혁신 기업들은 시장이 그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덤 시셀은 이러한 시간 차이를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의 투자 방법론에서 리스크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장주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애덤 시셀은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각 투자 대상에 대해 철저한 사전 분석을 실시합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포지션을 조정하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기술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 우량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투자 기회는 없습니다. 애덤 시셀은 이러한 시장의 감정적 변화를 읽어내고 그에 맞춰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의 성공 사례 중 하나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 대한 조기 투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 인공지능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시기에 애덤 시셀은 이미 관련 기업들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기업들이 인공지능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덤 시셀의 투자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는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패한 투자로부터 배우는 것을 중시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절매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감정적인 애착이나 고집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애덤 시셀의 투자법을 따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투자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투자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도 변화에 발맞춰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애덤 시셀이 자주 언급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복리의 마법입니다. 작은 수익률이라도 꾸준히 복리로 쌓이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연간 15%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하는 것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워런 버핏이 강조해온 투자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상용화되면서 이들 기업들의 성장 공간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애덤 시셀의 투자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고 해서 즉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개월 또는 수년간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에 투자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투자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 성급하게 뛰어들거나 급락할 때 공포에 사로잡혀 매도하는 것은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애덤 시셀은 이러한 감정적 판단을 피하기 위해 항상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시장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장기적 전망에 집중하는 것이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과도한 다각화입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면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지고 수익률도 평균화될 수 있습니다. 애덤 시셀은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엄선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충분한 다각화 효과를 얻으면서도 각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관리가 가능한 적정 수준입니다. 기술주 투자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규제 리스크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들의 규제 압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독점 금지, 세금, 문제 등 다양한 규제 이슈들이 이들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애덤 시셀은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여 규제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기업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투자법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글로벌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지역에서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애덤 시셀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며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애덤 시셀의 투자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와 정보 수집이 필수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뉴스, 기업 실적 발표, 산업 분석 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덤 시셀의 투자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역발상적 사고입니다. 시장의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점의 기회를 찾아내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는 신중한 접근을 취합니다.
이러한 역발상적 사고는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주식시장은 종종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뉴스에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나쁜 뉴스에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시점들이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덤 시셀의 투자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공한 투자자들의 방법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각자의 투자 목표, 리스크 허용 수준, 투자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개인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애덤 시셀의 투자 철학을 기반으로 하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투자 성공의 길입니다. 이렇게 애덤 시셀의 투자법을 종합해보면 그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분석과 장기적 관점, 그리고 일관된 투자 철학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일찍 파악하고 시장의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으며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해 투자 역량을 발전시켜온 것이 그의 성공 요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원칙들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수익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찾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덤 시셀이 보여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덤 시셀의 투자 철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투자 원칙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투자에서는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덤 시셀이 강조하는 것은 투자 과정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신속하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핏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투자 원칙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충분한 분석과 검토 없이 성급하게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애덤 시셀은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평소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초 분석을 미리 완료해 두고 시장 상황이 변할 때 즉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많은 기술주들이 급락했을 때 그는 이미 준비된 분석을 바탕으로 빠르게 매수에 나섰고 이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행동을 위해서는 평소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능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애덤 시셀이 중시하는 투자 원칙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현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와 투자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덤 시셀은 처음에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에 집중했지만 점차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투자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기존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애덤 시셀은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합니다. 기업의 공시 자료, 산업 분석 보고서, 경영진 인터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그는 1차 정보원을 중시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석하고 가공한 정보보다는 기업이 직접 발표하는 실적 발표나 사업 계획을 직접 분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편견이나 오해를 피하고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미스터 마켓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애덤 시셀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제시한 미스터 마켓 개념은 시장을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낙관적이어서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려고 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비관적이어서 주식을 헐값에 팔려고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이러한 시장의 감정적 변화를 이용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애덤 시셀은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 우량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하고,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는 신중한 접근을 취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시장 급락 때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이를 절호의 매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반대로 2021년 밈 스톡 열풍 때처럼 시장이 과도하게 달아오를 때는 일부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를 권하지만 애덤 시셀은 오히려 분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이는 무작정 한 종목에만 몰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관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평균화되어 큰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선별한 소수의 우량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집중 투자를 할 때는 자신의 관용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만약 주가가 30% 하락했을 때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집중 투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애덤 시셀은 자신의 리스크 허용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기 투자와 장기 투자는 애덤 시셀 투자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어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복리 효과를 최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애덤 시셀은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며 가능하면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보유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처럼 현재 거대한 기업들도 처음에는 시장에 무관심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를 인정받았습니다. 애덤 시셀은 투기를 불륜처럼 위험한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는 투기적 투자는 마치 불륜처럼 순간적으로는 짜릿할 수 있지만 결국 큰 손실과 후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는 투자와 투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항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합니다. 투자는 기업의 가치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투기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이용한 단기적 수익 추구입니다. 경제적 해자는 애덤 시셀이 투자 대상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해자란 기업이 경쟁사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중세 시대 성을 보호하는 해자처럼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은
경쟁사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비용 생산자가 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 중 하나입니다. 같은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배송 비용을 줄이고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역시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소비자들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고객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안드로이드 폰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강력한 브랜드 파워 때문입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소프트웨어도 브랜드 인지도와 사용자 친숙도라는 강력한 해자를 갖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전환 비용도 현대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한번 특정 플랫폼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또는 다른 소셜미디어로 옮기려면 기존 네트워크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비용이 기업의 경쟁 우위를 보호해줍니다.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무버의 장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먼저 진입하는 퍼스트 무버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빠르게 따라오는 패스트 무버가 더 성공하기도 합니다. 구글이 야후보다 늦게 검색 시장에 진입했지만 더 나은 기술로 시장을 장악한 것이 그 예입니다. 애덤 시셀은 단순히 먼저 진입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승자독식의 네트워크 효과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더욱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기업들은 한번 시장을 장악하면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페이스북이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수록 더 많은 사용자들이 가입하고 아마존이 더 많은 판매자를 확보할수록 더 많은 구매자들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가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가치는 전통적인 기업 가치 평가 방식으로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 수, 사용자 간의 연결 정도,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애덤 시셀은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현대 투자자에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주주를 위한 베스트 경영진을 찾는 것도 투자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도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면 좋은 투자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애덤 시셀은 경영진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먼저 경영진이 오너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영하는 경영진은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더 집중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20년 이상 장기적 관점으로 경영한 것이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며 회사의 성장에 전념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경영진이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각 산업과 기업마다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이 다른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경영진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의 경우 사용자 경험과 네트워크 효과가 핵심인데 이를 이해하고 관련 투자에 집중하는 경영진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검소하지만 구두쇠가 아닌 경영진을 선호하는 것도 애덤 시셀의 투자 기준 중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연구개발, 마케팅, 인재 채용 등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불필요한 낭비는 철저히 막는 균형 감각을 가진 경영진이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주주 가치의 동력을 이해하는 경영진인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매출 증가, 수익성 개선, 자본 효율성 제고 등 주주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신의 기업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영진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경영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경제와 신경제를 잘 조합할 줄 아는 경영진도 현재 시대에 특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사업 원칙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절히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디즈니가 전통적인 콘텐츠 제작 역량과 디지털 스트리밍 기술을 결합한 것이나 월마트가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을 연결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CEO의 급여와 주가의 상관관계도 투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도한 보상을 받는 CEO는 주주 가치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 성과에 연동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가진 CEO는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치평가,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들인 주가수익 비율, 주가순자산 비율, 기업 가치 수익 비율 등은 여전히 유용하지만 성장주나 기술주를 평가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애덤 시셀은 이러한 전통적 지표들과 함께 매출 성장률, 사용자 증가율, 시장 점유율 변화 등의 새로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비테크주 성공 투자를 위한 핵심 질문들도 중요합니다. 먼저 그 기업이 기술 저항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업 모델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 발전을 오히려 자신의 경쟁 우위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소매업체들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을 더해줄 기술 요소가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타벅스가 모바일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저소득층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폭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변화에도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가 저가 전략으로 광범위한 고객층을 확보한 것이나 넷플릭스가 다양한 가격대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투자 성과를 올려줄 마지막 퍼즐은 개인의 투자 역량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은 단순히 재무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계 전문성을 경쟁 우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의료 기술주에 대한 이해가 깊을 것이고,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기술주에 대한 통찰력이 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소비자 경험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로 우수하다면 그 기업이 좋은 투자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터 린치가 말한 것처럼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인정하고 이를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에 더 빠르게 적응하므로 새로운 트렌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에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자산이 있습니다.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다소 위험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이를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